자, 이제부터는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핵심 이론을 진행을 하실지 관세사님 한 분씩 모셔서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세법 강의하는 임예진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우리 강의가 아니라 설명회죠. 우리가 8월, 9월에 핵심 이론 정리반을 할 건데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8월, 9월에 해야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4월부터 7월까지 이론 과정을 정리했어요. 종합이론. 그쵸?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과정들이 다 종강을 할 겁니다. 이론 과정이.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던 걸 가지고 문제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론 단계, 종합이론 단계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공부를 했지만 뭔가 머릿속에서 이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얘네들이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서 뭐가 붕붕붕붕 떠다니는 느낌? 뭔가 알긴 아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답안지에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그런 단계가 왔죠? 화 많이 났어요? 자,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3개월, 4개월을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걸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잡아주는 과정이 8월, 9월에 있는 핵심 이론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이론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다 비슷했어요. 한마디로 이론 정리하는 거죠. 이론 정리하는 건데 사실 요 핵심 이론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좀 다를 겁니다. 관세법, HS, 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4개의 과목이 성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 그렇게 준비가 들어갈 거고요. 제가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이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 과정에서 문제풀이 과정을 넘어가기 그 사이에 2달 동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놔야 되는지 시켜놓을 수 있는지 그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주 1회 수업이에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덜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 2회씩 4과목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내 공부 시간이 많아졌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거야. 주 1회 수업을 한다고 내가 휴식 시간이 늘어났어.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근데 좀 알잖아요. 제 성격에. 주 1회 수업을 하면 왠지 휴식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 이 불안감.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주 1회 수업 8분의 1 범위로 진도표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1주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8주 범위까지 진도표가 이렇게 쭉 나갈 건데 2번째 주 수업을 해야 돼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요 범위를 여러분이 예습을 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겠어. 안 해오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예습을 위해서 제가 과제 프린트를 제공을 할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종합이론 할 때 리뷰 테스트 했었죠? 그때 이제 괄호 넣기 했었죠? 그거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수준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여러분 리뷰 테스트 하셨지만 완벽하게 다 못하셨죠? 그걸 기대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때는 이제 조금 더 완벽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나서 제가 미리 제공을 할 거예요. 요거는 전주에 과제 프린트는.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공부가 됐고 어떤 부분이 공부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공부가 안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예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트를 제공을 할 거예요. 요거는 숙제입니다. 그냥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뭐 별도로 체크하거나 리뷰 테스트처럼 같이 정리하거나 이럴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불시 점검 한번 할까요? 갑자기 불시에 숙제 검사하는 꼰대 선생님처럼 한번 할까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신 다음에 그렇잖아. 예습을 하고 나면 우리가 요 2주차 범위를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요 부분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요걸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습을 해온 상태에서 2주째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제공하는 게 요 목차와 키워드, 요것도 이제 프린트예요. 이때는 프린트가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요 목차와 키워드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걸 서브노트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고심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프린트인데 한마디로 목차 정리입니다. 목차 정리인데 그 목차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차에 딸려있는 주요 키워드들 있죠. 걔네들하고 같이 우리가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는 주제별로 이제 관세법 구조, 한마디로 목차 정리라는 게 이 구조 파악이에요. 법 구성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 목차 키워드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이제 주요한 교재는 요게 될 거예요. 목차 키워드 프린트.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관세법 기본 교재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시면 빈손을 오셔도 돼요. 난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아. 근데 보통 뭔가를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프린트를 메인으로 하지만 이걸 보면서 교재를 같이 볼 겁니다. 법령집하고. 그래서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차랑 키워드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항상 약 올리는 게 단답형 문제고요. 이 단답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휘발성이 강한 단순 암기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종합이론 때도 우리가 단답형 뭐 암기식 딴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단답형 대비를 위한 암기식을 우리가 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 9월에 해야 되는 건 목차 정리, 그 다음에 키워드 같이 가져가기, 그 다음에 단답형 대비. 그래서 암기식을 조금 더 내 걸로 만드는 거. 우리가 암기식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 뭐죠? 암기식만 생각이 나요. 그 암기식을 가지고 풀어서 써야 되는데 그 암기식만 생각이 나. 그치? 그래서 그거를 풀어 쓸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사실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암기식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암기식을 외웠잖아요. 그럼 공부가 완벽하게 된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리는 마약이야. 너무 갔나 내가? 자, 그 착각에 빠져.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암기식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는 질문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거예요. 목차를 꼭 알아야 되나요? 목차 모르면 안 되나요? 이거는요, 특히 법 과목은요, 서술해야 되는 법 과목은 뿌리가 그냥 썩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를 모른다라는 거. 단답형 문제 있잖아요. 단답형 문제만 나오나요? 몇 가지 쓰시오. 예, 그냥 솔직히 말할게. 몇 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는요, 목차 모르셔도 돼요. 그건 그냥 단답형이니까. 근데 그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봅시다. 우리 2024년 제가 3년치 기출문제를 좀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올해 기출이에요. 올해 기출. 자, 왜 우리가 법을 구조 파악을 해야 되느냐. 왜 법을 구조 파악을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분을 하고 하느냐.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덜 중요해요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특히 관세법은 얘는 덜 중요해라는, 그래서 난 이걸 제낄 거야 라는 부분이 없어요. 수수료도 나오는 판에. 그치? 그래서 이건 덜 중요해요, 말도 안 나오네. 이거는 덜 중요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단답형은 단답형대로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목차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목차 정리를 또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분류로 나눠져야 돼요. 자, 목차를 알아야 되는 문제는 왜 그러냐? 자, 요 물음 1번 한번 봅시다. 덤핑 방지 관세 쪽에서 이제 잠정 조치가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잠정 조치에서 자, 목차 다 줬잖아요. 그치? 요건 줬고 적용 시기, 적용 기간 줬고 그다음에 담보 써라 줬고 목차 줬는데 목차 몰라도 되잖아요. 이건 뭐가 위험하냐면 목차를 모르면 이걸 줬을 때 내가 괄호 1번의 대답을 뭘 해야 되는지 특히 이 괄호 2번은 뭘 대답해야 되는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는 하겠죠. 얘는 단답형이니까. 물음 3번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재심사에 대해서 나온 문제인데 재심사에서도 역시 목차를 줬습니다. 근데 얘가 많이 실수를 했던 이 문제 이 물음에서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괄호 1번에서 재심사에 대한 요청 시기를 써야 되는데 이걸 물어봤는데 다른 목차에 대한 내용을 갖다 쓴 거예요. 이거는 목차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물음 2번에서 물어보는 요 내용, 괄호 3번에서 물어보는 요 내용, 요거를 다 거기에 맞는 답을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목차를 제대로 모르다 보면 딴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차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계속 볼게요. 2023년도 문제예요. 제가 목차 정리가 중요해요라고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이런 문제야. 자, 볼게요. 자, 지금 불복 청구 중에서 이제 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보시면 심사 청구 기간 나왔어요. 요거 121조 쓰는 거고. 심사 청구 절차 122조 쓰는 거고. 심사 청구서 보정 123조 쓰는 거고. 예, 집행에 미치는 효력 125조 쓰는 거예요. 근데 목차 줬잖아요. 근데 이거 왜 못 쓸까요? 얘 소목차를 알아야지. 세부 목차 한마디로. 121조의 구성을 알아야 이걸 쓸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121조부터 125조까지 다 쓰라는 문제인데 그 구성을 알아야 그 안에 각각의 법조문의 구성을 알아야 이 문제를 완성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8, 9월에 하는 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압수할 수 있는 경우, 요걸 써야 되고, 보관, 그 다음에 매각, 요거 써야 돼. 근데 요거는 쓰는데, 요게 문제였어. 압수물품의 반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압수물품 국고기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313조 쓰는 거고, 얘는 299조 쓰는 거예요. 근데 얘도 봐요. 목차 주는 것 같지만, 313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이 괄호 1번을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299조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고기속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이 세부 목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합이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 법조문은 법 구성을 좀 알고 계세요. 1항에 뭐가 있고 2항에 뭐가 있고 3항에 뭐가 있고 몇 항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알고 계셔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문제를 대비한 거예요. 이 세부목차 안 줬잖아요. 313조 압수물품 반환에서 1항부터 4항까지인데 이거 세부목차 안 줬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작업들이 우리가 하는 지금 8, 9월에 하는 목차 정리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1번은 됐고요. 괄호 2번 우리가 아직 환특법을 안 했지만 담보 제공 절차를 써라. 이것도 법 제목이야. 법 제목 이것도 환특법에. 그래서 그 제목에 딸려 있는 내용을 써야 돼요. 특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종합이론을 할 때 절차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 법조문 제목은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구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차를 문제에서 물어보면 되게 쓰기가 애매해요. 절차가 뭔데? 그렇죠? 근데 법조문 제목에 절차라는 게 있으면 그게 그대로 문제에 나왔을 때 나는 그 법조문을 그 법을 쓰면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년 전 문제예요. 2022년.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지금 위약 환급인데 환급받기 위한 요건이에요. 요것도 뭘 써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보세고요. 환급인데 얘 환급획하고 환급 기준 쓰는 게 사실 준용 규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목차를 또 법 구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세건설장 문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종합이론 때도 이렇게 처벌 규정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한 게 있었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계속 이제 문제풀이까지 이어져서 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1, 2번 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요 1, 2번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쓰는 문제, 행정질서벌 쓰는 과태료 쓰는 문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처벌 규정은 또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정리를 해놔야 돼. 왜냐하면 277조 가가지고 이거 보시는 분 없죠? 과태료만 따로 1회독 하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보시면 보세건설장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얘 물어봤고 그치? 앞쪽을 물어본 거예요. 과세물권 확정 시기하고 적용 범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시각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목차 정의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8, 9월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내가 답안지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세법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걸 뭐 혼자 할 수 있다 하시면 혼자 화이팅!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도저히 감이 안 온다.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10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야 될지 난 도저히 이렇게 안 된다. 겨우 해봤자 단답형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겠지만 목차 정리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핵심 이론 정리반을 하게 되면 일단 얘 강의 목적은 우리가 종합이론을 끝내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모의고사 전에 문제풀이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이 전에 그 사이에 핵심 이론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전체적인 리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토대가 되는 게 목차 정리와 키워드 그 다음 단답형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별로 구조 파악 법 구성을 파악하세요. 구조 파악하세요. 목차 정리하세요가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 구성이 목차가 되는 거고 법 구조가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주입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 드릴 거예요. 듣기 싫어 죽겠어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나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 실력을 향상시킬 거고 우리가 관세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되게 중요해, 여기는 안 중요해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균형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3장이 중요하고 13장이 안 중요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나도 이런 말 하기가 싫은데 당연하죠. 3장이 중요하고 13장이 안 중요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께는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균형적인 학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8, 9월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요거는 이제 저랑 진행하는 관세법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에 맞게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거고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세율표 최두원 관사고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오래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금방 중요한 것만 후딱후딱 찍고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관세율표 우리 요번 커리큘럼에 뭘 할까? 그걸 이제 따져보려면 요번에 기출문제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기출문제 해설을 디테일하게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따끈따끈한 그 지난달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지 그 방향 정도는 우리가 봐야지 요번 커리큘럼에 도대체 뭘 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기출문제 실제로 보면 이러한 그 국내 품목분류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품목분류 사례들도 내거든요. 출제자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벌써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 표정이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연구된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 분담을 잘 하자고요. 내가 연구할 터이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례를 한번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자, 지금 따끈따끈한 기출문제인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지금 단계에서도 좀 덤벼볼 만한데 그런 문제들도 보이죠. 있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6류 소호주 이거는 뭐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 균질화한 조제품 이거 분류 규정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8류 주 1 같은 경우에는 18류에서 이제 제외되는 애들 있잖아요. 과목하고 남목으로 이제 구성된 애들. 그래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육, 서륙, 피, 어감, 연수, 그다음에 곤충 걔네들 합쳐가지고 지금 일정 중량 초과하면 그러면 16류에 분류한다라고 하는 분류 규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꼬꼬하고 초콜릿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류에는 분류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었고 그다음에 26 국내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험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다. 국내주니까. 근데 요 국내주는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거라고요. 주로 이제 2008 2008과 관련된 국내주 그 다음에 이빵빵구 호의 용어 보면 우리 개정사항들을 건드렸죠. 개정사항들. 왜냐면 이빵빵구가 기본적으로 뭐 채소 주스, 과실 주스 이거였었는데 견과류 주스가 포함됐죠. 그 다음에 코코아 워터 이런 것들도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추가가 됐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아주 지금 기본적인 타입의 문제란 말이죠. 기본적인 타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남들 쓰는 것만큼은 최소한 써야 되는 거죠. 남들 쓰는 만큼은. 그래서 거의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고 고수의 반열에 접어들면 그때는 거의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이제 원문이랑 똑같이 써야 될 수준의 뭐 난이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물음도 지금 보면 24류 주 1, 2, 3 세 개 쓰라는 거죠. 그러면 24류 주 1 같은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고 그 다음에 주 2하고 주 3 같은 경우에는 이사 공사와 관련된 분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 공사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새롭게 신설된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것도 뭐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뚜껑이 열리죠. 지금 보면 6단위 소호를 쓰라네. 6단위 소호를.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두 자리의 류나 네 자리의 호를 쓰는 게 이게 상도덕이거든. 출제자하고 우리 간의 상도덕이었는데 출제자가 그걸 아주 그냥 엎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음 세 번째 소호스라는 거. 요즘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자꾸 뭘 보내주잖아요. 고맙게. 그래서 덩 그거 보내주네 친절하게. 그래서 나는 출제자가 에라 그냥 마치 그 북한에서 이 남조선 이 자본주의에 찌든 미제 앞잡이들 이거나 받으라고 뭐 이렇게 던지는 것 마냥 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이런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 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못 쓰나? 쟤도 못 쓰고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 못 쓸 텐데. 6단위는 제가 써도 잘 못 써요. 난 4단위까지는 나도 기억하겠는데 6단위는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지. 그럼 나는 4자리까지 쓸게. 혹은 내가 4자리가 자신이 없으면 2자리라도 쓸게.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채점에 대한 권한은 채점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6단위를 쓸 수 있는 수험생들이 5명이나 될까? 5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마주치면 오히려 그래 잘 됐어.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니까 우리 쌤이야. 우리 페어해. 라고 하는 거. 그러면 4자리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자리 정도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부 투여 방식의 패치. 그래서 니코틴 함유한 것으로 흡연자 근면을 보조하기 위한 피부 투여 방식의 패치니까 뭐겠어요? 알잖아. 이사공사죠. 이사공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담배 자체네요. 아이코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8543.
이렇게 4자리 정도는 쓸 수 있고 혹은 내가 4자리가 좀 후달리면 2자리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자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5번째 보면 담배 생산품의 제조자로부터 생긴 웨이스트, 이거는 이제 2401인데 2401 호의 용어에 보면 담배 부산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산물. 그 부산물이니 웨이스트지라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6단위를 물어봤어. 그나마 다행인 게 배점이 5점이니까 내가 이 중에서 부분 점수로 한 뭐 2점, 3점 이 정도 챙기면 난 충분히 수비를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아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유연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2번째 문제, 앞에 문제가 30점짜리였고요. 요게 이제 20점짜리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거는 충분히 나올 법하다라고 예상했었던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이네. 결국에 건드린 거 보니까 개정된 문제. 그래서 지금 보면 85리 관련해 가지고 주 10일 과목 남목 발광 다이오드 LED 광원. 그래서 지금 8539에 분류가 되는 지금 발광 다이오드 모듈하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램프 이거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번째 같은 경우에는 8541에 분류가 되는 지금 LED 자체의 정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플레인한 거죠. 그래도 지금 보면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를 보면 1번은 8517에 분류가 되는 우리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스마트폰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니까 다 예상했었던 그 내용들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를 보면 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이 물품들에 대해서 지금 4단위 호의 번호를 지금 쓰면 되는데 이것도 또 갑자기 뭘 쓰래요? 소호를 쓰래. 그래서 아주 그냥 북한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선물을 보내듯이 출제자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이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4자리 정도까지 쓰자. 4자리까지. 그래서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실에는 없죠. 우리는 그냥 교실이니까.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괜찮은 식당, 호텔 이런 데 가면 샹들리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명기구네. 조명기구. 그럼 조명기구면 9405겠죠. 9405. 자, 근데 2번째 아이템은 좀 아리까리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용의 조명 스트링이래.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때 집에 트리 설치하나요? 그 집에 트리 설치하면 트리만 있으면 너무 휑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전구들 있죠. 조그만한 전구 이렇게 뭉쳐 있는 거, 그거 이제 둘둘둘 말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얘도 4자리는 9405예요. 9405. 근데 요 2번째는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헛발질 날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하면 뭐예요? 축제 용품 하면 몇 류예요? 95류. 축제 용품 같은 경우에는 9505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네. 그러니까 9505 이렇게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지금 4자리는 9405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미끄덩하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이제 2번째 문제였었고, 3번째 문제부터 아주 각오 아니야. 문제 양도 난 무슨 옛날 스타일의 관세평가 문제 보는 줄 알았어. 난 잘못 받은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문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 물음 1도 보면 자, 지금 4단위 호의 용어의 카드콤, 그 11부에서 카드콤 단어가 있는 류, 또 걔네들의 표제 어디 있어요? 류 3개 있거든요. 51류, 52류, 55류. 걔네들의 지금 구성을 보면 걔네들의 이제 카드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케이,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들 단어가 있는 방직용 섬유의 공통된 특성을 서술하시오? 이건 뭐 분류 근거가 뭐지? 무슨 답을 써야 될지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HS 해설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몇 점이요? 5점이네. 그럼 딱 내가 채점자라면 류 표제 쓰는 게 3점이고 HS 해설서 쓰는 게 한 2점 배점했겠다. 왜냐면 딱 류가 3개니까 51, 52, 55니까 각각 1점 했겠네. 그러면서 2점은 HS 해설서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어렵고 빡센 걸 내니까 배점을 조금 줄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가관이네. 자, 두 번째 문제는 11부 주의. 요게 뭐와 관련된 분류 규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방사, 혼방직물. 그러니까 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섬유들이 섞일 수 있다. 뭐 직물 만들 때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 활용해가지고 이게 핵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요 30점짜리 세 번째 문제가 굉장히 당락을 좌우했을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 쉬운 것들은 다 잘 썼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의 있게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팍 나쁘지만 지금 제가 같은 업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꽤 신경 쓰긴 썼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신경 쓴 게 보이냐면 두 번째, 자 구성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절시고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얘가 폭이 25cm래요. 그럼 폭이 좁은 것 같아요, 넓은 것 같아요? 좁네. 그러면 세폭이네. 그러면 세폭 직물은 5806이었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폭이 100cm라고 하네. 그러면 이때는 이 성분을 잘 보고 우리가 품목 분류 네 자리를 제대로 분류를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자 양모. 그 다음에 여기 필라멘트니까 이거 몇 류겠어요? 54류겠지. 그 다음에 어디 갔니? 내가 넘겼구나.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뭐 아세테이트 스테이플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플이니까 얘는 55류겠네요. 그죠? 그러면 54류하고 55류는 중량을 합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11부 주의에서. 그러면 지금 54, 55 합쳐가지고 15, 15 지금 몇이니? 60이죠. 60. 자, 그러면 지금 54류도 30, 55류도 30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 중량이 안 나오죠. 그럼 뒤쪽 동네로 가야 되겠네. 그럼 류는 정해졌죠. 몇 류야? 55류로 정해졌네. 55류. 그럼 55류 안에서 지금 4단위 호의 번호를 정하라는 건데 그걸 정하려면 이 문제가 빡센 게 뭐냐면 자 여기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인조 섬유 중에서 합성 섬유, 재생 반합성 섬유를 구분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인조 섬유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어디 있어요? 54류 주 1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출제자가 신경을 쓴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생 반합성이에요. 재생 반합성. 그 다음에 여기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성 섬유예요. 그런데 얘네들 또 중량이 똑같네. 그죠? 그러면 또 최종호겠네. 그러면 55류 안에서 직물들 4단위 호의 번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5512에서부터 5516까지예요. 그 중에 재생 반합성 스테이플 직물이 5516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516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자, 정말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나요? 내가 지금 그렇거든. 내가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내 머릿속에 로직을 만들어내지? 이 훈련이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꼴을 보아하니 올해 문제,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를 보면 점점 응용할 줄 알아? 사령 문제 풀 줄 알아? 딱 뭐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거 지금 적용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릴 노릇이지만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느낄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 막상 시험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을 거거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지컬하게 딱딱딱딱 왁구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게 중요했었구나.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마지막에 10점짜리 5603 부직포죠. 자 5603 가지고 만든 의류 6210이죠. 자 그래서 지금 관련된 내용 써라. 그 다음에 신장 80cm 어린이용이래요. 어린이용. 자, 어린이용의 기준은 신장이 몇 cm였었어요? 86cm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당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 30점짜리 세 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면 20점짜리. 뭐 이거는 다들 잘 썼을 거예요.
건조와 관련돼 가지고 일부 이거는 준통칙적인 분류 규정이었었고 판류 주상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과실 경과류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 문제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는 순발력 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보면 같은 류, 자 1류에서부터 14류, 1부, 2부죠. 자 여기 같은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품목의 건조한 것에 대한 4단위 호 5개와 그 호의 용어를 각각 쓰시오. 여기 보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신선한, 아이고 왜 그래? 자 신선한 거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게 같은 류 안에 있는 친구 찾아봐. 그 중에서도 지금 건조한 거 어디 갔니? 건조한 거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5개 정도 쓰라고 했으니까 5개 중에 하나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만? 내가 답변하면 여러분들 또 구경할 거잖아. 그래서 자 0210에 뭐가 분류가 돼요? 0210에는 6, 그 다음에 서륙, 걔네들의 건조한 것. 그 다음에 0305,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류의 건조한 것. 지금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0712, 채소의 건조한 것. 그 다음에 0713, 건조한 채두류. 그 다음에 0813, 건조한 과실.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마무리 문제도 아주 그냥 복창 터지게 지금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자 이제는 다른 류로 분류되는 품목을 쓰고 그 품목에 신선한 거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거 이거에 대해서 각각 4단위 호의 번호를 쓰십시오. 이제는 뭐냐면 신선한 거하고 건조한 거하고 류가 달라. 그런 페어링을 찾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0709에 분류가 되는 신선한 예를 들면 꽈추류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0709죠. 근데 걔네들을 건조시켰어. 그럼 건조시킨 고추류들 같은 경우에는 0904.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0904 써봐. 0709 써봐. 그럼 다 잘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걸 페어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리하야 이 4가지를 우리가 할 거예요. 이 4가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 대략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정도는 깔아주는 문제를 내더라.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술해, 뭐 호의 용어 써봐 이렇게 한 60점은 깔아주네. 근데 한 40점은 뚜껑 열리게 하죠. 소호를 낸다든가 뭐 사령 문제를 낸다든가 응용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 HS 해설서를 낸다든가. 그럼 결국에는 관건은 40점에 달려 있겠죠. 왜냐면 60점으로 깔려 있는 건 애지간히 다들 잘 쓸 거라고요. 40점이 되게 당락을 좌우할 친구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어야 될 60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40점에 나름 난이도 있는 그러한 배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커리큘럼에 일단 리뷰를 할 겁니다. 리뷰. 우리가 지금 그 기본 단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 다시 한번 리뷰하고 걔네들 요약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암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암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 공식도, 따야죠. 이제 암기 공식 따야죠. 슬슬 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끄적이기는 뭐냐면, 전체 문장을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제 책에 보면, 지금 중요한 키워드들을 구멍으로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채우면서 내가 그나마 암기했었던 것 어느 정도 지금 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슬슬 예열을 할 거예요. 예열을 쓰는 본격적인 커리큘럼 우리 다음 커리큘럼이긴 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를 들면 최신 사례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구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사례를 보면 멀리서도 온 사례다. 어디요? 불란서,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례예요. 작년이요, 작년. 이런 사례들이 왜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요즘 K-팝, K-드라마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젠 뭐까지 난리야? K-푸드도 난리예요. K-푸드. 우리나라 김밥,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비빔밥,
이런 것들도 지금 수출 엄청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작년 7월 5일에 지금 프랑스에서 있었던 유권 해석 사례고 보니까 ruling HAS 코드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품목 분류에 대한 유권 해석인 거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1904 90까지는 전 세계가 같이 쓰잖아요. 1 빵빵빵 같은 경우에는 그건 유럽에서 지들이 쓰는 거고 우리나라랑 체계가 다를 거고 그럼 1904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목이 분류가 돼요? 그 밖에 가공한 곡물. 그 밖에 가공한 곡물. 그래서 사전 조리된 것들. 사전 조리된 것들. 사전 조리된 것들은 여러분들 그 밀키트 같은 것 좀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햇반처럼 쌀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거 전자레인지에다가 땡 하고 돌려가지고 다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product description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Korean style frozen food preparation based on cooked rice with vegetables, minced beef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국 스타일에 얼려 있는 food preparation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니까 based on cooked rice. 자, 지금 다 쌀 지어놨구만. 데펴 먹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또 넣는지 보니까 야채도 넣고요. 그 다음에 minced beef니까 소고기 다져서 넣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containing less than 20% meat by we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육, 서륙, 피, 어감연수와 관련된 16류 주2의 내용이네. 즉 이 친구는 16류에 분류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고추장. 나 고추장 영어로 이렇게 쓴지 몰랐어. 고추장 먹으면 매우니까 칠리 소스. 또 불란새들 고추장 먹으면 맵잖아. 그래서 고추장에다가 칠리 소스를 집어넣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떠올라요? 냉동돼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904에는 그 밖에 가공한 곡물로서 사전 조리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거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잡숴. 라고 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문 보고 해석하고 요약하고 이걸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하기도 급급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네 가지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나한테 부족한 응용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분석할 줄 아는 거 사례를 내가 알고 있는 규정에다가 적용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조금씩 깨작깨작 키워드 수준으로 한번 써보는 것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다음 커리큘럼에 가서도 어버버버 안 하고 그래야지 모의고사 볼 때도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까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잘 버텨왔으니까 아마 한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익숙해졌단 말이야. 내가 수험생활 전업이 됐든 뭐 다른 거랑 같이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시든 야 이거 내가 못할 것 같다는데 적응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하지? 근데 적어도 책상머리 이제는 꽤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나만의 맷집이 생겼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처음에 4월 달에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는 그래 하지. 내 친구도 관세사 합격했고 내가 아는 누나도 내가 아는 뭐 형도 다 합격하는데 왜 내가 못해? 라고 했는데 이거 와서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겁이 난다고. 겁이. 왜? 이제 대충 왁구가 보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야지 헤매더라도 덜 헤매요. 그래 덜 헤매야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제 두 가지요. 결심하는 거, 다시 4월 달에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연구를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정도는 제가 부탁드려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몇 주 전에 이제 학원에서 메일이 와요. 그 핵심 요약 강의 해야 되니까 이제 일정들 보내라고. 근데 무역신문 그렇게 왔거든요. 무역신문은 그 시간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핵심 요약 안 해도 되나? 그걸 내가 이제 관사들과 동종 과목끼리 친하거든요.
최재순 최건석 관세사 바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핵심 요약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대외 외환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아닌 것 같아. 아예 안 해도 돼. 무역실무가 4개월인데 무슨 요약이 있어. 무역실무는 안 해도 된다고. 저희 셋 다 불려갔습니다. 왜 무역실무는 왜 그 일정 안 보내냐고. 사실 핵심 요약이라는 게 그래요. 이 시험이요. 요약이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관세법도 관세 법령집 있으면 되고 관세율표도 관세율표 그 법령집 있으면 되고 관세평가도 협정집 있으면 되고 무역실무도 법규집 있으면 되죠. 그거 4개 갖고 산속 들어가서 그냥 외우면 돼요. 그 마늘 먹으면서. 그럼 관세사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시험이 또 변했어. 계속 변경되는 거야. 맨날 무역실무만 이래. 사실 2010년 중반까지 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역실무 이론에서 많이 나왔죠. 요것과 요것을 쓰시오. 요것과 이걸 비교해서 쓰시오. 그때는요, 사실 무역실무 법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역 영어 때 그 3대 협약을 더 많이 공부했을 수도 있어. 요런 문제 사실 2017년 봐요. 신용장 양도의 종류와 요건 쓰시오. 그러니까 이만큼을 물어본 다음에 네가 하는 거 이만큼을 써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딱딱딱 정리해서 암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둘이 뭉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내서 최대한 쓰면 되죠. 그때는 많이 쓰는 게 장땡이에요, 진짜. 2019년 봐요. 중개무역에 사용되는 3자 선화증권과 스위치 선화증권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는 무역 영어만 배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요, 누가 점수를 잘 받았어요?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이요. 무조건 이게 빨라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 쓸 수 있는 사람. 가끔 이런 거 튀어나오기는 했죠. 계약 운임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삼중 운임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론 문제 써서 약간 이제 이상한 데서 하나씩 출제되고는 했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다 이런 식으로 이론서에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쩌면 공부가 좀 편했습니다. 자, 그러다 드디어 이제 이게 1세대죠. 이 세대 문제가 혼동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문제가 미친 거예요. 실제 2018년, 2019년에는요, 무역실무 꽈락률이 80%였습니다. 무역실무에서 40점을 못 넘는 게 말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무역실무 꽈락 아니면 합격이에요. 전 응시자 중에 80%가 무역실무 꽈락 나거든요? 그럼 나머지 20% 중에 이제 합격자가 나오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또 그 HS에서도 꽈락이 나거든, 또 동차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웃긴 건요, 1년을 공부하던 10년을 공부하던 못 맞춰요. 그러니까 뭔가 애국가를 쓰든 뭘 쓰든 성의를 보여가지고 40점만 넘으면 됩니다. 무슨 항공, 화물 사고 유행에 따른 국제 물품 매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항공하루 운임 요율의 종류? 이건 대한항공 사이트 가면 있는 거잖아, 운임은. 아니, 지금 우리 KTX 운임은 알아요? 고속버스 운임은 알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혼돈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난리가 나는 거야. 살다 재정 목적을 쓰래. 재정 목적 알아요? 심지어 재정 목적은 어디 가야 쓸 수 있냐면은요, 우리 법제처 가면 협약이랑 다 다운받을 수 있죠.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법제처 온라인 협약에는 재정 목적이 없습니다. 재정 목적은 외교부 가서 다운받아야 돼요. 외교부 가서 다자협정에서 다운을 받아야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각 장의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관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장 제목 쓰고 있죠? 외우고 있죠? 그래도 1장은 안다. 높은 확률로 총칙일 거니까. 이게 문제가 미친 거야. 밑도 끝도 없이 1조 1항 쓰래. 그 다음에 부대 요금 6개. 자, 문제가 드디어 이제 혼동형으로 들어오면서 이때는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포기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때 무역실무가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욕을 먹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가지 이제 100% 법규에서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CIS제 35조 쓰시오. 중재법상 못 쓰시오. 몬트리올 협약, 책임 원칙 3가지, 면책 사유 4가지, 청구기한, 제소기한 쓰시오. ICC 1조에 몇 개 쓰시오, 8조에 뭐 쓰시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넘어갈 때 1세대는 거의 이론에서 몰빵돼서 출제가 됐다라면 3세대는 뭐예요? 법규에서 100%가 출제됩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채점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채점을 하고 나서. 왜요? 뭐에 대해 몇 개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사실 뭐 요런 거에 대해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를 점수를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지. 뭔가 많이 써. 사람이 2페이지, 3페이지 써요. 막 신용장 양도에 대해 쓰라고 하면. 그런데 남들보다 한 페이지 더 썼어. 한 페이지 더 썼는데 틀린 내용도 섞여 있어. 감점을 줘야 돼요? 가점을 줘야 돼요? 이래서 채점에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혼동형으로 가면 뭐야? 다 같이 빵점이니까 채점에 논란이 없죠. 그것도 어쩜 논란이네? 그러니까 3세대 얼마나 깔끔해.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모든 과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합격한 사람은 굉장히 똘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관세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 ICC 6가지 열거한 사람이 관세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관세 업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이제 3세대 암기형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법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슬슬 어떤 조짐이 보이냐면요. 그래도 무역 실무잖아. 원래 모든 전문 자격사 시험에 실무 과목이 하나씩 있거든요. 요건 원래 범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례형으로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뭔가 그 사람이 실무적인 그런 역량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법규에서 100% 출제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실무 문제가 이제 하나씩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4세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실무 문제를 끼는데 실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 나왔던 것은 신용자에서 요구하는 BL의 조건을 쓰고 설명하래. 신용장 본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무형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복합형이 나오죠. 단순 이제 MI에 대해 뭐 쓰셔라면 너무 단순 암기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위반되어 결과 효력, 보험료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라던가 아니면 이제 ICC 그 약관은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본문 약관 4가지만 쓰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살짝 복합형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1세대 유형일 때는요. 사실 그 공부 비중이 7대 3이었습니다. 이론 7, 법규 3이었거든요. 2세대 때는요.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출제형과 내 마음이 통하기를. 어차피 뭘 해도 안 되는 게 2세대형이니까 3세대형은요. 10대형이었습니다. 실제. 협약 벽구에서만 100%가 출제돼요. 그러다 이제 살짝 넘어가면서 이제 한두 문제 이런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건 같지만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그냥 법규에 있는 거 그대로 암기를 해서 어쨌든 쓸 수 있는 걸 썼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두 문제씩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복합 문제.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론의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협약 10, 이론 0, 끼케야 협약 9, 이론 1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협약 8, 이론 2, 협약 7, 이론 3 이 정도로 이제 이론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쓰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실제 이게 서류 갖다 놓고 실제 신용장 가져다 놓고 이제는 실전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증권의 본문 약관 쓰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실제 보험 증권이고 요만큼이 구 증권의 약관이고 요게 신증권의 본문 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쓰라고 4개 쓰라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는요. 이제 강의를 할 때 나도 사실 좀 재미가 없어. 왜요? 내가 백날 가르쳐봤자 여러분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뭔가 응용을 할 마음이 없어요. 공부를 재밌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도 강의하는 보람이 생겼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걸 더 정확히 알려줄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이렇게 시험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규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예를 들어 이제 보험료 환급에 대해 쓰라고 하면 결국 MI의 83조, 84조거든요. 어쨌든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법규집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그 법규를 단순히 외우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응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반 4개월을 하면서 이런 응용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응용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2달이지만 1달짜리죠. 주에 한 번이니까. 이 1달짜리 강의에서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암기해야 되는지는 알아. 그런데 요걸 암기해야 되고 요걸 암기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실제 여러분들이 요것도 암기할 수 있고 요것도 암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엮어주는 역할. 왜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전자에 이론부터 협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빠르게 회독수를 올려가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실전 이제 이미지나 실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걸 써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그 보험증권의 그 본문 약관 4개 쓰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걸 이론서로 보면 감흥이 없지만 이렇게 보면 감흥이 있거든요. 이게 니들이 보는 실제 실무에서 쓰는 약관이고 증권이고 이 뒤에 ICC가 있고 이게 앞면이고 요만큼을 물어보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빠르게 이제 회독수를 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이제 요약집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통해 목표는 뭐예요? 뭘 물어봐도 더 이상 백지가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10월 되면 문제풀이 과정이 있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암기의 비중이 높은 거 위주로 알려드리겠지만 핵심 요약 과정에서는 뭐예요? 모르는 게 없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적어도 당황은 하지 않게. 그래서 이 한 달 안에 빠르게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문제는 대외 외환이에요. 근데 이건 깔끔해졌다? 옛날에는 고시를 공부해 말어 그랬는데 고시에서 출제 안 되잖아 이제는. 그리고 시험 패턴이 뻔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대외 외환 공부해 말어 특히 외환거래법 고시 공부를 해 말어 이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너무 깔끔해졌어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뭐 15조 2의 등록의 요건 모두 쓰고 시행령 15조 4에 확보 기준 4개만 쓰라. 이렇게 해서 보세요. 딱 요거 쓰라는 문제거든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진짜 문제가 깔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서 올해부터 제가 사용하지 않을 교재가 있어요. 옛날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요, 제가 요약집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다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러다 이제 몇 년 전부터 법령집으로 강의를 하고 요약집을 이제 서브로 썼거든요. 올해부터는 법령집만 쓰게 돼 있습니다. 요약집도 필요가 없어. 왜요? 대외하는 패턴이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편집된 교재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요, 소액 해외 송금 업자 관련해서 뭘 쓰시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쓰면 되죠.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시행령 15조의 2, 그 다음에 시행령 15조의 4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편집된 교재로 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쓰라는 건데? 아니죠. 자,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무조건 법령집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막상 시험 본 사람은 안 어렵대. 왠지 아세요? 딱 봤을 때 뭔가 1, 2, 3, 4라고 열거돼 있는 게 다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채점하기 쉬운 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요, 편집된 교재를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법령집으로 봐야 돼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죠. 대외무역법은 이거잖아. 세이프 가도 조치와 관련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시행 대상 몰품등의 공고의 적용 시기, 적용 기간, 공고 대상에 대해 쓰고 시행의 제한에 대해 쓰시오. 이게 39조예요. 39조에서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써보시오라고 하면 39조를 내가 나름 요약해서 쓰면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요렇게 요약하든 저렇게 요약하든 이제는 뭐예요? 39조에서 요거 쓰시오, 저거 쓰시오, 저거 쓰시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령집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환거래법은 그렇게 빈번하게 개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신 개정이 2021년 이제 법은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2023년 버전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대외무역법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5월 1일에 개정된 건 이미 다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8월 21일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개정된 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만 안 되는 거죠. 법은 다 반영이 됐어. 여기까지는 반영을 했죠. 문제가 뭐냐면요, 법이 개정됐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법이랑 시행령이랑 오차가 발생하죠. 여러분 지금 이거 이대로 공부했다가는 나중에 시행령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개정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부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시행령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데 그럼 시행령 안 맞잖아요. 지금 시행령은 개정 뭐 입법 예고도 안 되고 그런데 혹시 예정이 있느냐? 산업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알려줄 수 없대. 보안 사항이래. 그게 왜 무슨 극비래 그게. 그래서
모르는구나. 이분들 전혀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원래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령집이 같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이제 8월 달엔 외국환 거래법을 먼저 합니다. 왜요? 대외무역법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9월에 대외무역법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교재를 두 개로 나눠낼 수밖에 없어요. 외국환 거래법 법령집이 먼저 나오고요. 대외무역법 법령집이 나올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개정 작업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그래서 자, 그렇다고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지금 법령집을 내고 개정된 걸 다시 해서 니들이 알아서 바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8월에 외국환 거래법을 먼저 강의하면서 이제 대외무역법 법령집은 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걱정을 했거든요. 9월에는 시작해야 되는데 8월에도 개정 안 되면 어떡하지? 다행이야. 3일 전에 입법 예고 올라왔어요. 시행령. 나와요, 이제.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중 외국환 거래법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도 이런 식으로 잘 따라가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024년 5월 1일에 개정됐잖아요. 이게 8월에도 개정됐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올해 시험 본 사람이요. 예전에는요, 시험 공고일 기준 법령이 적용됐어요. 요즘은 시험 시행일 기준 적용되는 법령이거든요. 올해 이제 시험 본 사람 다 날벼락이었습니다. 공부 다 끝냈는데 뭐예요? 갑자기 5월에 개정이 된대. 시험은 6월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월쯤에 개정되는 거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대외 외항까지 이제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생은 두 종류입니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과 들을 사람. 수험생은 두 가지죠. 들은 사람과 들을 사람. 합격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제 강의를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자, 잘 봐요. 관사 시험 당일 검색어 1위. 하고 싶다. BBC, CN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무역 강사 되고 싶다. 어제 유튜브가요. 코트라 관세청 무역협회보다 구독자 수가 많습니다. 무역 전문 채널 1위예요. 분명 우리 이거 작업할 때는 그 49,000명이었거든요. 곳에 올랐어. 이렇게. 식당 같죠? 예, 올랐어. 이건 진짜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강의가 노동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암기는 노동이 돼야 되지만 적어도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순간이 노동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무역실무라는 과목은 그게 가능해요. 왜요? 실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결국 수출자와 수입자, 물품의 이동을 규율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내년 요맘때 좀 지나서 합격자 연회에서 보기를. 그래서 오늘 본 여러분들이 이 설명회에서는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합격 좀 했으면 좋겠어. 합격.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좀 대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저희 세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이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많이 암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10년만 일찍 시험 준비를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고생을 하지 않고도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세대죠. 그렇게 합격이 어렵지 않았고 합격한 후 FTA 특수로 인하여 사실 대우도 최고 좋았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을 때 더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더 많이, 대신 그건 있습니다. 저희 때보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아요. 왜요? 시험의 난이도가 대폭 올라갔고 경쟁자가 대폭 늘었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고생해 합격할 수 있고 그래서 합격한 후에는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힘듭니다. 사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수험생들은 다 힘들거든요. 결국 누가 합격합니까? 그 힘든 걸 극복해낸 사람이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요.
그냥 합격하고 나서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맘때쯤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 모의고사 시작되고 한 몇 달 사이에요. 시험 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혹시 이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정신교육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 찾아갔더니 제가 그래도 하라고. 그럼 그분들을 어디서 만나요? 합격자 연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서로 얘기하지 마. 그럼 뭐예요? 서로 힘들죠? 힘들어? 야 너도? 야 나도. 이거거든요. 힘든 게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요. 항상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항상 그 상담 창 보시면 제 상담은 거의 대부분 열려 있을 거고요. 열려 있지 않아도요. 학원에 연락해서 정재환을 찾아줘. 무슨 나이트 삐끼도 아니고. 학원 전화해서 정재환을 찾아주시면은요. 저랑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상담을 반드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바라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합격해서 이제 필드에서 이제 합격자 연회에서 만나고 합격자로서 같은 관사로서 이제 만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